우리나라에서는 자살이라는 단어 대신 극단적 선택이라는 완곡한 표현을 사용해왔습니다. 이런 표현이 오히려 자살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CPBC 뉴스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자살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생명지킴이 교육 등으로 자살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 스튜디오에서 들어봅니다. 내일이면 5.18 민주화 운동이 43주년을 맞이합니다. 여전히 책임 있는 사과와 관련자 처벌은 요원한 가운데 그날을 기억하며 5.18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조영대 신부를 만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7일 수요일 CPBC 뉴스입니다. 한 개인을 죽음으로 내몰거나 죽음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사회. 이런 경우의 죽음을 한 개인의 극단적 선택으로 치부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자살 예방을 위해선 자살 관련 용어와 인식 개선부터 올바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에 괴로워하던 젊은이들의 잇따른 사망, 노동절인 지난 1일 한 노동자의 분신 소식, 관련 단체들은 이들의 죽음을 두고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외치며 추모했습니다. 국가와 사회가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주장과 항변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사회가 만든 죽음을 멈춰달라는 호소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국가와 사회가 떠넘긴 돌봄의 무게가 짓눌러온 발달 장애인과 가족들의 잇따른 사망, 이들의 죽음을 극단적 선택이라고 표현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당장 가족이 없으면 살아갈 거 없는 이 구조적인 속에서, 이 모순 속에서 한국 사회에서는 장애인 가족들에게 사회적 타살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라는 틀 속에서 경쟁에 내몰린 학생, 영세 중소상인과 정리해고를 당한 노동자들 역시 비슷한 처지에 내몰립니다. 프랑스 사회학자 에밀 디르켐이 자살을 사회적 타살이라고 부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에선 자살이란 표현 대신 에둘러 극단적 선택이라 부릅니다. 자살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전염 효과와 모방 심리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자살을 피하기 위한 용어가 이미 자살과 같은 용어로 인식되고 있는 데다 자살 예방을 위한 아무런 근거도 효과도 없다는 게 학계 중론입니다. 어떤 나라에서도 또 어떤 연구에서도 자살 대신에 다른 완곡한 용어를 사용하는 게 자살을 줄이거나 예방한다는 근거가 없어요. 미국이나 독일이나 어떤 나라든 간에 지금 다 중립적인 용어는 자살을 자살로 부르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의 자살위기극복특별위원회는 최근 자살이 선택지가 되는 사회적인 문화가 큰 문제라며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을 삼갈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자살을 선택이라고 규정하는 건 고인은 물론 자살 유가족들까지 낙인 찍는 일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실제로 자살 유가족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질문이 바로 고인이 왜 자살을 선택했는지 물을 때라는 것. 이미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힘든 유족들에게 또 다른 죄책감을 주고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도움을 청하는 것을 막아요. 정신건강 서비스를 공개적으로 받을 수 있어야 자살을 예방할 수가 있는데 자꾸 숨기게 되는 거죠. 자살 사망자 하루 평균 36.6명, 10만 명당 자살률이 24.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평균의 2배를 넘는 한국. 사회적 타살이라는 외침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귀담아 듣는 것으로부터 자살 예방의 근본해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이번에는요, 자살 예방 활동과 생명 지킴이 교육 등에 힘쓰고 계신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황태현 이사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생명 존중을 위해서 또 애써주고 계시기 때문에. 네. 자, 최근 언론 보도만 보더라도 전세 사기 피해자 그리고 노동자 분신 같은 이 사망 소식 잇따르고 있는데 이를 두고 극단적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로 불러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좀 하시는지요? 예, 우리가 극단적 선택이라는 그 설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사항 중에
그 자살하신 분이 결정을 내렸고 네. 결국은 이제 그 선택이란 말 이면에는 그 결정을 내린 본인이 책임이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더해지게 되는데요. 네. 제 생각엔 이거는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기보다도 그 환경이라든지 또 그렇게 자살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개인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라는 시각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최근에 이래 젊은 층의 자살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분들 중에 아무도 본인의 존엄성이라든지 또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분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결국 경제적인 위기, 주거 위기, 취업 위기 같은 외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본인이 그런 자살로 내몰렸다는 그러한 상황적인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한다면 선택이란 말은 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선택이라는 표현이 좀 부적절해 보인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지금 한국생명존중 희망재단에서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네. 자살보도 권고 기준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살 관련 용어 그리고 표현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권고 기준을 볼 것 같으면은 이제 자살이란 용어의 사용을 좀 삼가해 달라 또는 자세하게 자살의 원인이라든지 그 발생 장소에 대한 보도를 삼가해 달라라는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네. 그 가이드라인을 그 기자분들이 많이 따라 주셔서 사실은 자살에 대한 보도가 많이 이제 개선된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방송에서 자살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은 그 연상되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고 또 그 자살이라는 보도에 따라서 사실 젊은 층에서는 또 모방 자살이 연이어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최근에 그 아이돌 그룹의 문빈 씨가 사망한 이후에 그런 여러 가지 그 청소년들이 보인 행동들을 보면은 실제로 그 언론에서 이런 자살 보도를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는 이러한 그 극단적 선택이라는 용어도 좀 변경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정책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살 사망자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굉장히 좀 안타까운 또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뭐 국가에서도 그동안 이제 5차에 걸친 자살 예방 기본 계획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자살이 일어나게 되는 사회적 그런 환경을 보게 되면은 한 가지 요인으로 볼 수가 없거든요. 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인 이유, 또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 학업의 문제, 또 코로나로 인한 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관계의 단절, 이런 여러 가지 사실들은 문제가 복합돼 있고 자살이라는 게 단지 숫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사실은 문제점들의 어떤 결과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부처가 나서야 될 것 같고요. 또 국민 모두가 내가 주도적으로 생명을 지킨다는 그런 전 사회적인 사회 운동이 일어났을 때만이 자살률이 낮춰져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한 노력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정부가 지난달에 5차 자살 예방 기본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자살률을 낮추는 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예, 구체적으로 그런 생명 지킴이 교육을 좀 활성화해서 국민 누구나가 생명 지킴이가 되면은 주변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예민한 시각을 가지고 그분들의 그러한 그 우울증이나 또는 자살 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번에 발표된 거를 보면 이제 생명 존중 안심 마을을 저희들이 지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조그만 그 마을에서부터 모든 주민들이 생명 지킴이 역할을 한다면 충분히 그런 자살률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살기 좋은 사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지금 생명 존중 교육을 법적 의무 교육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나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의무 교육이 되면은 이제 학령기 청소년부터 이제 이 교육을 받을 텐데요. 실제로 이제 자살이 10대의 주요 사망 원인으로 이제 부상하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이러한 교육을 받게 되면은 생명의 중요성이라든지 또는 주변인들에 대한 그런 그 생명 존중의 의식이 생기기 때문에 자살률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황태현 이사장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4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광주의 5월을 희망의 5월로 바꾸기 위해 가야 할 길은 여전히 멀기만 합니다. 조비오 신부로 우리에게 더욱 친숙한 분이죠. 고 조철현 몬시뇰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도재진 기자입니다. 1980년 5월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던 조영대 신부는 그날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조 신부가 목격한 건 총을 든 군인들이 학생들을 폭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대 앞에는 천이 있었어요. 젊은이들 두들겨 패고 막 엄청나게 이제 군인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봤고, 두들겨 패는데 도망가다가 그냥 그 천으로 굴러 떨어지고 막 이런 면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너무 무섭고 체류탄이고 뭐고 뭐 정신없었어요 그때. 그렇게 1980년 5월은 조 신부에게 아픈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해마다 5월이 되면 조 신부가 떠올리는 사람, 바로 삼촌인 고 조비오 신부입니다. 조비오 신부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천주교를 대표해 시민수습위원회로 활동했습니다. 또한 시민들과 함께 계엄군의 탱크를 온몸으로 막아서며 평화 시위를 외쳤습니다. 그런 무기를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오히려 우리 모두가 더 심한 그 학살을 당하는 빌미를 주는 것이니, 우리는 끝까지 평화 시위를 해야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의 힘이고 우리 광주 시민의 정신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절대 폭력적인 방법으로는 이길 수도 없고 또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니까. 조비오 신부는 1989년 2월 국회에서 열린 5.18 청문회에서 계엄군이 저지른 만행과 헬기 기총소사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광주 시민을 향하여서 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차별 난사하는 저의 행동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렇게 굉장히 분노를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분명하게 당신은 호남동 성당에서 나오시면서 그걸 보셨고, 그 당시 호남동 성당을 지키던 사목회 임원이 같이 그 상황을 목격을 해서 법정에서 증언도 했는데, 하지만 전두환 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겁니다. 조 신부는 전 씨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전 씨는 2021년 11월 잘못에 대한 인정과 사과 한마디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전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광주를 찾아 5.18 유족과 피해자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했습니다. 조 신부는 전우원 씨의 사죄가 감사하다면서도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본인이 협조할 때 그 진정성은 공감되고 광주 시민들한테 인정을 그만큼 더 받아낼 수 있겠죠. 조 신부는 그러면서 전우원 씨가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돕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가 5.18을 더 기억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조 신부는 젊은이들에게 올바른 시민의식과 가치관, 역사관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왜 여전히 우리는 광주 5.18을 이야기해야 되고 광주 5.18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바라고자 하느냐라고 말할 때 나는 이 점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교육이 중요하다. 젊은이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광주를 일깨워주고 그들에게 광주 정신을 심어줄 것이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은 멀기만 합니다. 하지만 조 신부는 조비오 신부의 뒤를 따라 묵묵히 걸어가겠다는 각오입니다.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아주 짧은 대화였어요. 전교 조카니까 영대야, 그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영대야, 네가 내 후계자다. 딱 그 한마디를 딱 던지시는 거예요. 수도해 잘 돌보고 소아 자매원 잘 돌봐라. 그리고 할 일이 많을 거다. 나는 그 유지를 받드는 거예요. CPBC 도재진입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